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567페이지에 보시면 농지의 소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농지법에서 제일 중요한 본론 파트죠. 그럼 농지의 소유에 관한 것들, 그것은 첫째, 농지의 소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가 나오죠? 소유 원칙이라고 나오고, 이 소유 원칙이 다시 둘러 갈라졌죠? 첫째는 소유 제한,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두 번째, 소유 상한,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소유 제한에 관한 게 핵심 정리 7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핵심 정리 7번에 보면 농지의 소유 제한. 그럼 농지는 누구만 소유할까? 원칙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결국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게 농업 경영이죠. 그럼 농업인,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에 농업을 영위하는 것, 그 자들만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경자유전의 원칙, 밭을 가진 자가 그때는 유전, 그래서 농사 짓는 자가 밭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자만 농지를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데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농지 소유의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농지 소유의 특례라고 하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했죠. 첫째는 누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사 안 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라든지 또는 공공단체가 학교나 또는 공공단체가 시험지 또는 실습지 용도로 사용하는 거, 그때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말체험 영농농지, 주말농지라고 하죠. 주말체험 영농농지요. 농사 짓는 거 아니죠. 농업경에 이용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도 취미 영농하는 거, 그건 가능하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속농지. 이때 상속농지는요,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강의하는 내가 아버지부터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나 아버지 유업을 받도록 농사 지러 가야 될까, 강의해야 될까? 강의하랍니다. 언제까지만 해도 올해 여러분들 시험 붙을 때까지만 해도 강의하랍니다. 그럼 나 지금 농사 지러 못 가잖아. 그게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그 상속받은 농지 중에 일부는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8년 이상 농업경에다가 인농하는 인농농지. 이때 인농농지라는 건 농사 그만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몇 년 이상 농업경에 대해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제 그만 농사 짓겠다 한다면 이자도 일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담보농지. 이때 담보농지라는 건 농사 짓고 있던 농업인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지를 담보를 해서 대출해 주겠대. 그래서 농지에 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갚았어야 되는데 10월 달에 오는 못된 새끼인 태풍이 와가지고 농지를 쓸어버린 바람에 결국 한 푼도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가 안 되니까 그 저당 잡혔던 농지를 뭐 했다? 경매에 붙여버렸습니다. 2대 유찰, 2회 유찰, 3회 유찰, 4회 유찰 계속 유찰돼 버리면 그때는 값이 자꾸 떨어지죠? 은행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은행이 뭐 하겠다? 금융기관이 지들이 담보로 잡았던 농지를 지들이 취득합니다. 2회 이상 유찰되면 세 번째부터는 은행이 지가 담보로 잡았던 농지를 지가 취득할 수 있다. 그때 은행은 농업 경영 안 하잖아. 그런데도 지들이 담보로 잡았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담보농지 취득이죠. 일곱 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라고 취득한 농지. 그럼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농지를 까먹고 거기다 주택을 짓겠다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라고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취득한 사람은 농사 져야 됩니까? 안 져도 됩니까? 농사 지려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 주택 지려고 취득했죠. 그러니까 농업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라 이 소리입니다. 여덟 번째,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그때 농지 전용 협의는 행정청들이 하는 거거든. 그럼 그자들도 그런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 그때는 협의를 마쳤다면 그것도 농업경영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됐죠. 이때 영농여건 분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 농사 짓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농지다 이 말이죠. 농사 지면 칠수록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더 작아요. 돈만 쳐벌릴 뿐 사실은 별 수익이 없는 거. 이게 경사지가 15도 이상 되는 가파른 그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 져야 된다, 안 져도 된다.
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런 영농요건 분리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농지 소유에 관한 특별한 예외들이 있다라. 여기까지죠. 자, 근데 그 밑에 임대라는 게 나옵니다.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뭐 했다? 임대 사용된답니다. 그럼 임대 사용대라는 건 농업경영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이때 임대라는 게 뭐죠? 유상계약. 사용대는 뭐죠? 무상계약입니다. 남한테 농지를 빌려주고 야 1년에 쌀 10가마씩 내놔라? 그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농지 빌려주고 네가 농사 짓고 수확량 다 너 가져라?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건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때 임대 사용대하는 건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농업경영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지를 너한테 빌려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농사 져라. 맡겼으니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게 아닙니다. 농업경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대 사용대 하는 거는 농업경영하는 게 아니지만 임대 사용되는 그 기간 동안은 뭐 할 수 있다? 그 농지 소유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라 얘기입니다. 농사 안 짓더라도 이때 임대 사용대는 불법적인 임대 사용대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임대 사용대하는 자들은 그 임대 사용되는 기간 동안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또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외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들도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농지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라는 건 농업경영 안에도 소유할 수 있는 이 특례는 어디서만 규정해야 돼? 농지법에서만 허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에서는 함부로 이런 자도 농지 소유할 수 있고 저런 자도 농업경영 안에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함부로 아무데나 규정해서는 안 되고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이런 특별한 예외는 따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죠. 자, 핵심 정리 8번론에선 농지의 소유 상한이 나옵니다. 이때 소유 상한은 뭐죠?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어떤 게 소유 상한이죠?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거 3번, 4번, 5번. 즉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들 중에서 주말농지, 상속농지, 인농농지 이 세 가지만 뭘 받는다? 소유 상한을 적용받는다라고 기억하십시오. 그중에 첫 번째 상속농지부터죠. 아버지로부터 내가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내가 뭐 하더냐?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가 10만 제곱미터를 농사 짓고 있던 농지를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상속하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또 지금부터 지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10만 제곱미터를 다 상속받죠.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되니까 그때는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다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농사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시켜야 됩니다. 강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 못 짓죠. 그때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때는 얼마만 소유한다?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나머지 1만 제곱미터 초과되는 초과농지는 어떻게 될까? 10만 중에 나머지 9만 되는 초과농지는 어떻게 될까? 원칙은 처분해야 됩니다. 상속받은 농지 중에 1만 제곱미터 초과되는 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 초과농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다 맡기래. 원래는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다가 한국농어촌공사에다 뭐 시켰다? 위탁해가지고 거기다 맡겨가지고 거기서 임대 사용대 하는 기간 동안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그 초과농지를 9만 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농어촌공사에다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처분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속농지죠. 모두 마찬가지야. 이농농지도 마찬가지야. 8년 이상 농업에다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원칙은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합니다. 아까 상속농지는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1만이 원칙. 이농농지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는 1만 제곱미터 소유하래. 그럼 내가 농사 짓는 게 그만 농사 짓는 시점에서 10만 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어. 그럼 10만 중에서 1만 제곱미터는 소유하고 나머지 초과농지는 원래는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면 그 나머지 농지 초과되는 농지 9만 제곱미터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이농농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말농지는 뭐죠? 주말체험 영농농지랍니다. 이때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내가 터박 가꾸기 하는 거죠. 그래서 쉬는 기간에 그때 가가지고 잠시 고추도 몇 개 심어놓고 거기다 또 호박도 심어놓고 또 거기다 상추도 심어놓고 그래서 조금씩 가꾸는 거 그런 취미를 하는 걸 주말체험 영농농지랍니다. 이건 얼마만 소유할 것?
천제부터 미만만 소유한다라고 됐습니다. 천제부터 미만입니다. 그럼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999까지만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천이 안 될까? 천제부터 이상부터 농사지면 그때는 뭐가 된다? 농업인에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농업인의 개념 중에서 첫 번째 천제부터 이상 되는 농지에다가 농작물 경작 관한성 식물을 재배하면 이제는 농업인이라 그랬잖아. 따라서 이때는 천제부터 미만만 주말체험 영농 농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때 이 천이라는 개념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면적이 천제부터 미만입니다. 한 명 한 명이라 우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면적을 다 합치면 그게 천제부터 미만일 때 주말체험 영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됐죠. 이걸 소유 상한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이제 핵심 논리 9번으로 내려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냥 매매계약서만 갖고는 농지를 수유할 수 없습니다. 뭐 돼야 됩니까? 농지 매매계약서에다 플러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죠. 이걸 발급받아가지고 이걸 첨부해가지고 소유권 등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등기가 가능하죠. 근데 이 농취증은 누구한테 발급받을래? 원래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합니다. 누구누구? 시장, 구청장, 그 다음에 읍장, 면장라고 돼 있죠. 여기 조심할 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시장, 구청장이 아니고 읍장, 면장이죠. 그럼 읍장, 면장 위에 누가 있죠? 원래 군수가 위에 있죠. 무슨 군 밑에 보면 읍하고 면으로 나눠지니까 군수 밑에 읍장, 면장이 있는데 이때 군수는 발급권자가 아니라는 거, 읍장하고 면장이 발급권자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농취증 발급권자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 돼 있다. 첫 번째. 근데 이때 이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은 며칠 내? 4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줘야 됩니다. 발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4일이 아니라 2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4일 이내에 발급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2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돼 있죠. 그때 이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농취증 없어도 소유권 등기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발급받지 않아도 될까? 자, 머리점을 떼서 국, 상, 감, 협, 그 다음에 합, 분,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상, 감, 협, 합분 해놓고 국가가 상속받은 담보농지는 협의하여 합병하거나 분할할 것. 국가가 상속받은 담보농지는 협의하여 합병하거나 분할할 것. 그렇게 하고 국상담협 합분이라고 하자. 이거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입니다. 자, 누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은 농지를 취득할 때 발급받습니까?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가서 발급받습니까? 아니, 안 받아도 된다. 행정청은 그냥 합니다. 자, 상속농지. 상속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늘의 뜻이다 그랬잖아. 근데 상속받은 농지를 갖다가 소유권 등기하려고 갔더니 농취증 발급 받아오랍니다. 발급 받으러 갔더니 발급 안 해주겠답니다. 그럼 나는 상속을 못 받는 거네? 상속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집으로 가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뭐 해야 됩니까? 두들려 깨워야 됩니다. 아버님 빨리 일어나셔요. 이거 상속 안 된대요. 왜? 소유권 등기 못하는 거라 상속이 안 되는 거죠. 말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아니죠. 상속은 따로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바로 등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담보농지, 아까 은행 같은 데서 금융기관에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했었죠? 못 갚으니까 그걸 경매 붙였죠? 그때 취득하는 거, 경매로 낙찰받는 거, 그거는 농취증 없어도 됩니다. 또 농지전형 협의를 마친 농지, 행정청들이 농지전형 협의 대상자다 그랬죠? 그 자들이 취득하는 건 농취증 없어도 됩니다. 또 농지를 두 개를 하나로 합병하거나 또는 하나의 농지를 둘로 분할하는 거, 합병, 분할, 이것들도 따로 농취증 없어도 된다. 그건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바꿔서 농지증 발급은 받아야 돼. 발급은 받아야 돼. 그런데 농지증을 발급받으러 가려면 원칙적으로 뭘 작성하더냐?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돼요. 이 농업경영계획서가 뭘까? 이 농지를 내가 취득하면 어떤 식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 내 계산과 책임의 농사진다 했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걸 첨부해서 농지증 발급 신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농취증은 발급은 받아야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는 작성한다 안 한다? 저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점만 떠서 학, 추, 허신, 영,
이렇게 외우십니다. 학주 허신영이라고 됐죠. 그럼 학주 허신영이 뭐죠? 학교나 공공기관들이 아까 시험지 실습지 목적으로 취득하죠. 그때는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농사질 거냐?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체험 영농지, 주말농지 있었죠? 이것도 농지증 발급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말농장으로 밭대기 조금 취득할 때도 농지증은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농사질 거냐?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농지증 발급 신청에 들어갑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 이때도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증은 발급받되 농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까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아예 농지증이 필요 없고 허가 신고한 농지증은 필요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만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 영농여건 분리농지 있었죠. 이것도 따로 농지증은 발급했지만 농업경영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 발급은 필요하지만 농업경영에서만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때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 게 바로 뭐죠? 요거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고도 발급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학주 허신영은 2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발급해 준다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핵심 전리 이제 10번에 보니까 뭐 나죠? 농지 처분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했어. 그럼 취득한 상태에서 뭐죠? 그냥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게 있죠. 여기서 무슨 사유가 발생했다? 취득한 농지에 대한 처분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해야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몇 년 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몇 년 내? 1년 내. 요거는 네가 알아서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처분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1년 기간 줄 테니까 네가 고기간 내. 네가 알아서 팔으라는 얘기죠. 요걸 무슨 기간 한다? 처분 의무 기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처분 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분하라고 했는데 요 1년 내 처분 안 했어. 처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다시 6개월 이내 처분할 걸 명할 수 있다. 그때는 처분 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안 하면 다시 그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할 걸 명할 수 있다라고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때 처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처분 명령을 내리더냐? 아닙니다. 이때 처분 명령을 뭐 하는 겠죠? 유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유예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처분 명령을 안 내리고 당분간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처분 명령을 유예하죠? 요 1년이란 처분 의무기간 이 기간 내에 뭐 하는 자가 있죠? 첫째, 농업경영에 이용하더라. 다시 말하면 농사 열심히 짓더란 얘기입니다. 농지 처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 사유를 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 열심히 짓는데 그럼 농지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별 문제 없잖아. 그때는 처분 명령을 지금은 안 내리겠다.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예한다. 미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 한국농어촌공사에 무슨 계약을 체결했죠?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 위탁 계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농지 좀 팔아주세요 하고 농어촌공사에다 맡겼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자들에게는 처분 명령을 내린다. 그걸 봐주겠다. 유예해주겠답니다. 언제까지 유예해주죠? 요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그로부터 몇 년간? 3년입니다. 그래서 3년간은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농업경영 하면서 농사지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그때는 이게 경과에 보면 그때는 그 처분 사유는 뭐한다? 소멸해버립니다. 해당하는 처분 사유, 처분에 되는 사유 발생했던 것 이거는 뭐 됐다? 소멸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더 이상 안 팔아도 된다. 3년 동안 열심히 농사 졌으면 너는 죄사함을 받아놓으라. 이 얘기야. 따로 안 팔아도 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여기서 뭘 했죠? 위반한 자가 있습니다. 뭘 위반했다는 얘기야? 요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척하더니 아직 3년이 되기 전에 농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해놓고 가다가 아직 팔리기 전에 뭘 했습니까? 매도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위반했죠. 그때는 시장운수청선 지체 없이 뭘 내렸나? 처분 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때는 지체 없이 처분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처분 명령을 받은 누가? 농지 수의자가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있는 거죠. 첫째는 못 판 자도 있습니다. 이때 못 판 자라는 건 무슨 말이죠? 팔려고 내놨어. 팔리더라 안 팔리더라?
농경지가 안 팔립니다. 각종 부동산에다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판다고 쫙 내놨는데 도대체 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러 오지 않을까? 농지 소재지가 문제입니다. 어디랍니까? 저기 지리산 버스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6시간 걸어 들어가는 첩첩산 중에 있는 농지랍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다 안 온다? 아무도 안 옵니다. 걸어다가 다 쓰러집니다. 몰아가지고. 누구만 가끔 올까? 자연인들만 가끔 들릴 뿐 도대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못 판 농지죠. 그럼 못 판 건 안 파는 게 아니잖아. 팔려도 사는 사람이 세죠.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내 농지 사달라고 청구하래. 그럼 사줄 수 있답니다. 이걸 뭐죠? 매수 청구고 내 농지 사주세요.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안 판 자가 있습니다. 이때 안 판 자라는 건 뭐죠?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겠대. 왜요? 왜 미쳤다고 지금 파느냐? 그럼 언제 팔겠대? 한 5년 지나서 팔겠대. 왜? 앞으로 3, 4년 후에는 여기 신도시가 건설될 것이고 그럼 여기는 땅값이 몇백 오를 건데 내가 왜 일찌감치 파느냐? 안 팔고 버팅기는 자가 있죠? 그 자는 처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킵니다. 그걸 뭐란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하자. 이행강제금 하고 돼 있죠? 이렇게 매수 청구하고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명령을 받았는데도 못 팔고 있는 자한테는 매수 청구를 인정해서 사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안 팔고 버팅기는 새끼는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한답니다. 자, 그때 매수 청구라는 게 또 이어서 나왔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저 핵심 19페이지 핵심 정리 11번, 핵심 정리 12번 거기에 두 가지가 매수 청구에 관한 게 나왔고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자, 매수 청구는 첫째 누구한테 사달랄까? 처분명령 내린 건 누구죠? 시장운수구청장이 야 팔아라 이렇게 됐어. 그럼 팔으라고 한 시장운수구청장한테 사달랍니까?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운수구청장이나 농어촌공사에다 사달랍니다. 가격은 무슨 가격으로 할까? 원칙 공시지가로 사줍니다. 사실 농지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근데 이번에 저쪽에 제가 이번 거래하는 거 보니까 농지값은 얼마 되냐? 공시지가는 12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는 가격은 얼마 되냐? 23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230만 원. 도대체 얼마 차이입니까? 그렇게도 아직도 농지는 실제 그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집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사달라고 하는데 가격은 공시가로 사주겠대. 근데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가보다 더 낮으면 낮은 실제 가격으로 사주겠다. 그래서 높으면 낮은 공시가로 실제로 더 낮으면 낮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사준대. 그것도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하죠? 시장운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을 때 처분명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처분하잖아.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답니다. 얼마를 부과하죠?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농지 토지가액이니까 공시지가로 따지고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부과했는데 1년에 몇 번씩 부과한다?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부가징수합니다. 그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죠. 누구한테 한다?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합니다. 그럼 시장운수청 지가 처리할까? 아닙니다. 30일 내에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운수청은 관할 법원에다가 통지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재판, 준 과태료 재판한다는 거 거기까지가 주르륵 연결돼 있죠.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핵심 정리 13번이면 농지의 임대차 등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농지 이용해서 아까 대리경제자는 지금 안 본다 그랬어. 뭔 먼저 임대차에 관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임대차 제도에 관한 거 핵심 정리 몇 번이죠? 13번입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13번에 보면 임대차에 관한 게 나오죠. 이때 임대차라는 건 종전에는 뭐가 문제됐었죠? 농지 소유자인 지주하고 임차인 소장농하고 그냥 구두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야, 너 농사 내 거 좀 줘줄래? 그러죠. 쌀 1년에 10가문씩 내려주기로 하고 그렇게 체결하는 게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구두계약하지 말랍니다. 무슨 계약을 원칙을 한다? 서면계약을 원칙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왜 서면계약을 체결하게 했을까? 서면계약서를 쓰면 그 임차인이 그 서면계약서 쓴 걸 가지고 누굴 찾아간다?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공중확인일자식이야. 확인일자를 받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이 계약서를 썼다라는 그에 대한 확인일자를 받고 그 다음에 농지를 뭐하면 인도받으면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계약서에 대해서 도장받고 확인 도장받고 그 다음에 농지를 인도받으면 어떤 효과? 인도받은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가 아니야.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항력이라는 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력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자, 여기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임차인이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인한테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쌀 10가마씩 주는데 대신 보증금으로 다 5천만 원을 맡기겠대. 근데 주인한테 5천만 원 맡겼는데 나중에 주인이 5천만 원 안 돌려주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도 그것도 회수 안 되잖아.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죠? 그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되겠죠. 주인이 안 주면 그 저당권 설정하는 걸 경매 붙이면 되잖아. 근데 거기 보니까 선순위 저당권들이 먼저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먼저죠. 근데 내 거 보니까 아직 저당권 설정해도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래도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면 되잖아. 근데 따로 저당권 설정할까? 아니요. 굳이 저당권 설정 안 된다는 얘기죠. 뭐만 있으면 된다? 바로 확인 도장 받고 시장구청장 확인 놓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저당권 설정당과 똑같은 내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 권리가 거기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 후순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거기다 가등기 같은 걸 해도 누구 권리가 우선한다? 내 권리가 그 사람들보다는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순위 저당권은 어쩔 수 없고 그 권리들은 내가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는 나도 거기에 내 권리가 올라가서 내 밑에 있는 후순위 사람들은 날짜 그 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내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 그게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뜻은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뭐죠? 자격농지를 무슨 목적으로? 자격농지라는 건 내가 스스로 경작한 농지 그걸 뭐라서 이모작을 위해서 타인에게 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빌려주는 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내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내가 가을 배추 농사 짓는 농경지를 쓰고 10월달부터 다시 그 다음 연도 5월달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뭐한다? 보리 농사를 짓게끔 하겠대. 그럼 1년에 몇 번 한 거죠? 2번 농사 짓는 걸 말한다? 이모작을 위해서. 그 말이야. 그럼 나는 배추 농사 짓고 그 빌린 사람은 거기다 보리 농사를 짓겠다. 그럼 1년에 2번 농사 짓죠? 몇 개월에서 범위 내서 8개월 이내 범위 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때 임대차 기간은 몇 개월? 8개월 이내에서 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정하면 됩니다. 이모작으로 해서는 가능하죠. 근데 그거 이외에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해도 된다? 3년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아까 인터넷 보시니까 상가에 관해서는 몇 년을 인정해 주죠? 지금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지방자치단체 40 몇 군데에서 또 10년으로 올리자 그랬는데 글쎄요. 상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해 주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잖아. 그죠? 세입자가 또 월세도 잘 안 내면서 이제 미루고 있을 때 그거 내쫓지도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건데 어쨌든 상가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아직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근데 농지는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예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거나 3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몇 년으로 한다? 3년으로 다 정한 것으로 본다. 3년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농지 소유자가 임대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또는 징집 등으로 인해서 군대 가는 걸로 해서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때는 가능합니다. 자, 군대 가면 병으로 생활하면 21개월이거든. 그럼 21개월만 너한테 빌려주고 내가 군대 가서는 내가 회수할게. 그때는 21개월로 정하는 것도 3년이 안 되죠? 그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때 임차인도 3년 미만으로 정한 게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시적 갱신이라는 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다시 갱신한다 안 한다 아무런 말이 없어. 갱신 조건 더 올리겠다 낮추겠다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뭐한 것으로 본다? 다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되는 거로 본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획을 체결한 거로 봅니다. 자, 농지법에서 위반된 약정으로서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무슨 말이죠? 여기 나오는 임대차에 관해서는 임차인 보호 규정이에요. 사실은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이 법에다가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서 누구한테 더 불리한 계약이 있더라?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적어놨다면 그 농지법에 규정된 것보다도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다면 그거는 뭐다? 무효입니다.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거기는 대신 농지법에 있는 규정을 끌어들이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농지법에 있는 것보다도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계약서를 써놨으면 그건 유효한 것이고 임차인에 더 불리한 규정을 썼으면 그건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정을 무슨 법규를 한다? 편면적 강연법규라는 거 배우셨을 거야. 그걸 편면적 강연법규성을 갖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농지 임대차에 관한 것.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건 뭐였었죠?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을 지정하자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바둑판명으로 농경지가 쫙 펼쳐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농경지가 펼쳐졌죠. 여기는 농사만 짓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류지역에 보면 저 상류지역에서 뭐죠? 물줄기가 흘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흘러서 여기서 이제 굵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강을 이루겠죠. 그래서 여기는 내천에서부터 하천을 지나서 강을 지나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런 지역을 한마디로 뭐란다? 이렇게 농사만 짓는 걸 지정하는 걸 농업진흥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는데 누가 지정할까? 이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건 원래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시도사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죠? 장관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걸 줄여서 그냥 농림장이라 하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할 때 뭐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시도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여기에 어떤 용도지역이 이렇게 일부 거기에 걸쳐있다냐? 여기가 바로 뭐인데? 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일부 걸쳐 있거나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던 이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게 농업지역 포함됐죠? 그때는 농림장 함부로 승인 내주면 안 됩니다. 그때 누굴 찾아간다? 국토를 개발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자 누구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 농림장이 국토교통부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 요번에 이 지역에 있는 시도지사로부터 뭐가 들어왔는데 여기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고 승인 내달라고 승인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 승인 내줘도 괜찮을 건지 뭘 거쳐야 된다? 협의라는 절차를 거친 후에 뭐 해야 된다? 그런 승인을 내줘야 된다. 승인 내주기 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어디다 지정할 거냐? 지정권자 다음에 지정대상 지역. 근데 지정하는 지역은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이니까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이 됩니다. 그럼 개발되지 않은 지역 어디죠? 녹관농자 이런 지역에다 지정하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녹지지역 중에 어디는 안 된다?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서울특별시에는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고 그럼 광역시에는 가능합니다. 특별시 녹지지역만 지정할 수 없지 광역시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조심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여기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이런 집단화 영농에 가능한 이 지역을 뭐로 지정한다? 여기를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고 이 농업진흥구역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은 뭐로 정하더냐? 농업보호구역으로 정됩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정해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을 확보하거나 물줄기를 확보하거나 또는 이 안에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럼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중에 어디가 더 해임자리 심할까? 다시 한번 농업진흥지역은 봐요. 농업진흥지역은 뭐로 나눠진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 지역이 구역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의하시고 이때 농업진흥구역은 뭐하는 지역? 집단화 영농입니다. 집단화
집단화 영농이라는 건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주로 바둑판명으로 농경지가 펼쳐진 적은 대말이 농업지능 구역의 성격을 갖습니다. 반면에 농업부역은 뭐하는 죠? 여기 농사를 제대로 짓도록 해서 물이 흘러내려왔는데 그 용수원을 확보해주고 여기는 오페스 같은 게 들어가서는 안 되죠. 수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보호구역이면 어디가 행위자니 더 심하다? 언뜻 생각하면 농업보호구역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농업보호구역은요.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호를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한 그 시설이 설치되면 되는 것이고 진우구역은 말 그대로 바둑판명으로 됐으니까 여기는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와 밀접한 창고라든지 그런 몇 가지 시설 이외에는 농업진흥구역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보호구역은 요 진흥구역과 관련해서 일부 시설 몇 가지만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지역. 따라서 진흥구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은 당연히 보호구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호구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이라고 다 진흥구에서 질 수 있는 건 아니야. 진흥구에서는 10가지만 질 수 있다면 보호구역은 30가지를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10가지 속에는 이게 다 30가지 속에 들어갑니다. 진흥구에서 질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10가지다? 보호구에서는 30가지다? 그럼 이 10가지는 30가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진흥구에서 질 수 있는 건축물은 당연히 보호구에서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호구에서 질 수 있다고 해서 진흥구역에 다 짓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제한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농지법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자? 요거 갖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로 넘어갑니다. 어디부터 썼죠? 농지 소유제한부터 봤었죠? 소유제한이 뭐였었죠?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소유제한. 그럼 농지는 누구만 소유할까? 농업경영에 이용하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도 그래도 소유할 수 있는 자들,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공군단체 등이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를 쓸 때,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사용할 때, 상속농지, 8년 이상 농업계에다가 이농하는 이농농지, 또는 은행 같은 데서 담보로 잡았던 담보농지, 또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 또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또는 영농여건 분리농지 같은 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지를 임대 사용한다는 건 농지 소유자가 지가 농사 짓는 거 아니거든. 남한테 빌려줬죠? 따라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임대 사용한다는 그 기간 동안은 이건 합법적으로 임대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이게 특례거든요. 이런 농업경영 안 해도 소유에 쓰는 특례는 농지법에서만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는 정할 수 없다. 자, 8번째 농지 소유 상한.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래. 상속농지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농사 안 짓는 자야. 이게 중요해요. 농사 안 짓는 거야. 그 자는 상속농지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1만지부터까지만 소유합니다. 다만 나머지 초과농지는 원래는 매매, 팔아야 돼, 처분해야 되지만 어디다 맡겼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거기서 임대, 사유임대 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8년 이상 농업경에다가 그만 떠나는 자, 이농하는 자, 8년 이상 농업경하고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는 얼마까지만 소유하라?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초과 농지는 어디다 맡겼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거기서 임대, 사유임대 하는 기간 동안은 역시 계속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농농지. 그럼 주말농지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하는 건 총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하는 게 원칙이죠. 이때 면적 계산은 어떻게 한단다?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이 그게 1000제곱미터 미만해야 된다는 것. 가족 전체가 소유한 걸 총 합친 게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여기까지가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거죠. 자, 이제 넘어가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이 농지증은 누구한테 발급받는다? 시장, 구청장, 그 다음에 읍장 면적이지 여기 군수가 들어간다 하면 틀려버린다. 읍장 면적입니다. 발급 신청을 하면 며칠 내? 원래는 4일 이내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발급해줘야 되는데 아까 2일 이내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학주 허신형. 요거는 2일 이내 발급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근데 아예 농지증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 있죠. 발급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어도 소유권 등기하는 사람. 국, 상, 감,
협, 합, 분 이렇게 해서 국가가 상속받은 담보농지는 협의하여 합병하거나 분할할 것. 그것은 농지증 없어도 된다. 반면에 농지증은 필요한데 발급은 필요한데 뭐가 필요 없다? 농업계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학주, 허신, 영 이렇게 그랬죠. 학교나 공공단체 등이 할 때 또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할 때 또는 농지재는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할 때 영농용권 분리농지 이것들은 발급은 필요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6개월 이내 처분할 걸 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처분 명령을 내려야 될까? 아니, 처분 명령을 유예해 주겠다. 어떤 경우에 농지를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굳이 팔으라고 안 합니다. 그때 유예기간은 몇 년간이죠?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해 주죠. 유예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농사 짓다가 3년 지났다? 해당 처분이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안 팔아도 되죠. 근데 유예받은 자가 유예 사유를 중간에 위반해서 아직 3년이 지나졌는데 위반해 버리면 그때는 지체 없이 처분 명령을 하여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분 명령을 받고도 못 팔고 있는 자가 있었죠. 그 자한테는 뭐 한다고 했죠? 사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때는 매수청을 인정하고 안 팔고 버팅기는 새끼한테는 이행강점을 부과하자. 둘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매수 청구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청구사에다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사다는다? 농어청구사에다 합니다. 가격은 원칙은 공시지가인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으면 낮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매수해 주죠. 항상 공법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사줍니다. 자, 이행강제금을 누가 부과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버팅기는 자한테 부과합니다. 얼마를 부과하죠?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가징수하죠. 이 부가처분에서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관할 법원에다 그걸 통보해서 법원에서 준과태료 재판한다.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재판을 한다. 라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행강제금. 자, 핵심 정리 13번 농지 임대차라는 게 있죠. 농지 임대차는 반드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차 계약이나 사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안 합니다. 왜 그러죠? 그 임대차 계약서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 안 했어. 그런데도 임차인이 뭘 했습니까?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누가 돼서 제3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다는 것. 확인 도장 받고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라고 했었죠.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자격 농지를 이무적을 위해서 8개월로 임대 사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8개월까지 하는 건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하면 그때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3년으로 본다는 얘기죠. 다만 임대인이 그때 누가 임대인이야? 임대인이 질병이나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차 기간을 몇 년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것이 기간이 유효함을 역시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인이 내가 이번에 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기간만 하자. 내가 군대 갔다 오는 기간만 하자. 그때는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차인도 그때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게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그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묵시적 갱신은 뭐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럼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는 이전에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강행 규정은 뭐죠?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을 했대. 자, 계약서에 농지법과 다르게 계약서를 썼는데 그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 효력은 없다. 바로 무효가 된다는 거. 이걸 편면적 강연백거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거기에 관한 내용. 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14번 농업 지능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지정하죠? 원래는 시도사가 지정하는데 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어. 농림장한테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승인을 받고 지정하라고 냈습니다. 그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그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해야 된다?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죠. 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어디다 지정하죠? 원래는 녹관농자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다만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특별시 녹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광역시 녹지역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유구로 나눠집니다. 그때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화 영농이 필요하죠. 그때는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그 농업진흥구역에 용수원을 확보한다. 물줄기 확보야 수지를 보존하는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한다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을 다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페이지가 무려 21페이지에 되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공부가 조금 벅찹니다. 사실은 쉬운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10원이라는 돈 하나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물론 길거리 엎드려가지고 저 줍쇼 하도 10원은 벌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10원이라는 돈, 남의 주머니에 있는 10원을 내 주머니로 10원을 옮긴다는 게 합법적으로 옮긴다는 게 사실은 참 고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돈이라는 건 벌려고만 먹으면 그냥 쉽게 벌 수도 있고 아무리 벌려고 노력해도 못 버는 게 돈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내 노후 상을 위해서 좀 그래도 뭔가 좀 해보고 싶던 그런 생각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어려운 과정 지금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 아닙니다. 나중에 실무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실무할 때 실수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배운 지식 갖고 써먹기 위해서는 지금 과정을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게 실패라고 그랬죠? 쓰러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했습니다.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다. 넘어지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게 실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다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털고 미래를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자, 기본 강의 우리 36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한 번만 갖고 또 머릿속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안 되죠? 자꾸 반복하셔야 될 겁니다.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된다? 자, 내 것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듣지 말고 자꾸 듣다 보면 내 것이 된다는 거 그런 마음 자세로 반복하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의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